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찢어발기는 것 같았다. 희미한 의식 너머로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한 휘발유 냄새와 무언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였다. 강진우는 마른 기침을 터뜨리며 힘겹게 눈을 떴다. 시야는 온통 흐릿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주변은 불길에 휩싸인 낡은 창고 안이었다. 시뻘건 불길이 목재 기둥을 집어삼키며 개걸스럽게 타올랐고 천장에서는 불붙은 파편들이 위태롭게 쏟아져 내렸다. 공기는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마지막 기억은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양아버지 윤태식 회장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던 양형, 윤민혁의 경멸 어린 눈빛, 쓸모없는 쓰레기는 역시 이런 곳이 어울리지. 그 말을 끝으로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랬다. 그들은 자신을 이곳에 버렸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불길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작정이었다. 10년 넘게 아들로 살아왔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윤민혁의 허물을 덮어줄 방패막이이자 대외적으로 자비로운 기업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이 억울함과 배신감을 가슴에 품은 채 제가 되어 사라질 수는 없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옆구리와 등에서 느껴지는 화상 통증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기어가기 시작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고통을 압도했다. 뜨거운 철제빔이 그의 바로 옆으로 떨어져 내리며 불꽃을 튀겼다. 진우는 간신히 몸을 굴려 피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 멀리 무너진 벽 틈으로 희미하게 바깥의 어둠이 보였다. 저곳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윤민혁이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을 때 대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던 일. 그가 먹다 남긴 차가운 음식을 허겁지겁 삼켜야 했던 배고픈 밤들.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뒤집었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의 끝이 고작 이런 죽음이란 말인가. 인정할 수 없었다. 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부서진 벽돌과 날카로운 철근 조각들 위를 기어갔다. 손바닥과 무릎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에 와닿았다. 창고 밖으로 겨우 몸을 빼낸 순간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쏟아지는 장대비가 그의 뜨거운 몸을 차갑게 식혔다. 진흙과 피, 그리고 빗물이 한데 뒤섞였다. 등 뒤에서는 창고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것이다. 의식이 다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 너머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대로 길바닥에서 과다출혈과 저천증으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였다.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우산을 든 채 채서 내렸다. 비싼 맞춤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는 이런 처참한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진흙탕 속에 쓰러져 있는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마치 원석을 발견한 보석 감정사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진우는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인의 눈을 마주볼 뿐이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눈빛 마음에 드는군. 죽기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진우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라는 세월이 흘렀다. 소년의 여리고 상처 입었던 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최상층.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그는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강진우가 아니었다. 세상은 그를 제이든 강, 글로벌 사모펀드 아레스 캐피탈의 베일에 쌓인 회장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맞춤 정장은 그의 단단한 체격을 감싸고 있었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는 서울의 윤증그룹 본사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홀로그램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윤증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재무 상태, 그리고 주요 계열사들의 취약점이 거미줄처럼 얽혀 표시되어 있었다. 지난 10년은 그에게 복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윤증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의 설계도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 윤민혁이라는 이름에 닿았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옥 같았던 화염과 살을 애는 듯한 빗줄기, 그리고 자신을 발견했던 노인의 날카로운 눈빛. 그 노인의 이름은 권도형.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으나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비운의 거인이었다. 권 회장은 진우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저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진우는 혹독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화상으로 망가진 피부는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야 했고 정신적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권 회장은 그를 나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복수심은 독이지만 잘 다루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도 있다. 권 회장은 진우에게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시켰다. 매일 새벽, 그는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몸을 이끌고 격투기와 체력 단련을 해야 했다. 권 회장은 복수는 강한 육체에서 비롯된다. 네 자신을 지킬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거대한 적과 싸우겠다는 게냐 라며 그를 몰아붙였다. 육체적 훈련이 끝나면 지성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권 회장의 서재는 대학 도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대한 장소로 가득했다. 진우는 경제학, 법학, 심리학, 철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어야 했다. 그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과 인간의 탐욕에 대해 공부했다. 권 회장은 단순한 지식의 주입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과거에 벌어졌던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의 사례들을 던져주며 진우에게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게 했다. 특히 배신과 적대적 인수에 관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했다. 적을 무너뜨리려면 적의 언어로 생각하고 적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은 심리적인 것이었다. 권 회장은 진우에게 주기적으로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윤태식의 냉혹한 눈빛, 윤민혁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복기하게 했다. 그것은 상처를 헤집는 잔인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증오를 연료로 바꾸는 연금술이기도 했다. 분노를 잊지 마라. 그러나 분노에 지배당하지도 마라. 차갑게 식힌 분노만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는 법이다. 권 회장의 가르침 아래 진우의 뜨거운 복수심은 차가운 결단력으로 변모해갔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강진우라는 이름과 함께 묻어버리고 제이든 강이라는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났다. 몇 년 후 권 회장은 자신의 숨겨두었던 막대한 자산을 진우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RS 캐피탈이 탄생했다.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딴 이 회사는 이름처럼 무자비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단기간에 월스트리트의 신화가 되었다. 제이드는 배신과 탐욕이 판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다시 현재 싱가포르의 야경을 등지고 선 제이든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10년의 준비는 끝났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프로젝트 네메시스 1단계를 시작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비서는 그의 명령에 따라 즉시 몇 군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윤진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아니었다. 그는 윤진건설에 시멘트를 독점 공급하는 작은 레미콘 회사, 윤진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업체, 그리고 윤진의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을 목표로 삼았다. 성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성으로 향하는 보급로부터 차단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아무도 이 작은 인수합병들이 거대한 윤진그룹을 향한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목이 졸리게 될 터였다. 제이드는 홀로그램 스크린을 껐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가 앞으로 벌일 사냥의 축제를 축복하는 횃불처럼 보였다. 소녀는 죽었다.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된 사냥꾼의 시간이었다. 서울 윤진그룹 본사 30층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 앉은 윤태식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의 불호령이 회의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동남아 리조트 사업, 그렇게 반대했거늘 내 놈의 고집 때문에 지금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그의 질책을 받는 이는 아들인 윤민혁 부사장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천문학적인 손실만 남긴 채 공중분해되었고 그 여파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참이었다.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열등감에 시달려온 그로서는 이번 실패가 더욱 뼈 아팠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윤민혁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하지만 윤태식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 세상에 망할 기업은 하나도 없어. 당장이라도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들어올 판국이란 말이다. 바로 그때였다. 기획조정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랜드마크 타워 입찰 건이 곧 시작됩니다. 랜드마크 타워, 서울의 새로운 상징이 될 초고층 빌딩을 짓는 대한민국 모든 건설사가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위기에 빠진 윤진그룹에게는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현재 윤진의 재무 상태로는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주거래 은행들은 이미 추가 대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었다. 윤태식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하고 랜드마크 타워를 손에 넣어 명예를 회복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윤진그룹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윤민혁의 실패와 그룹의 불안정한 재무 구조에 대한 소문은 이미 증권계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국내의 어떤 기업도 위험을 감수하고 윤진의 거액을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윤태식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절망이 짙어질 무렵 한 줄기 빛처럼 소식이 날아들었다.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RS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정보였다. 며칠 후 윤증그룹 비서실로 RS 캐피탈의 공식적인 투자 제안서가 도착했다. 제안서는 파격적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투자금은 윤진이 필요로 하는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조건 또한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윤진 측에 유리해 보일 정도였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안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몇몇 노회한 임원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RS 캐피탈은 너무 공격적이고 무자비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요? 그러나 윤태식은 그 말을 일축했다. 사냥꾼이라도 좋다. 지금 우리에겐 돈이 필요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지. 바로 그 시점 제이든 강은 또 다른 미끼를 던졌다. 그는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속에서 그는 자신을 낡은 관료주의를 싫어하고 젊은 리더의 대담한 비전을 믿는 혁신적인 투자자로 포장했다. 기사의 한 구절은 정확히 윤민혁을 겨냥하고 있었다. 나는 창업주의 나이든 그림자에 가려진 2세 경영인들에게서 엄청난 잠재력을 봅니다.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 기사는 제이든이 심어놓은 내부자를 통해 우연히 윤민혁의 눈에 띄게 되었다. 기사를 읽는 윤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제이든 강이라는 인물에게 강한 흥미를 느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제이든의 말은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렸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윤민혁은 그날 이후 RS 캐피탈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윤태식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했다. 아버지,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고리타분한 은행가들 말고 제이든 강처럼 미래를 볼 줄 아는 파트너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윤진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열정과 확신에 찬 모습에 윤태식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들이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스러웠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억누른 채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다. RS 캐피탈의 제이든 강 회장과 직접 만나보겠다. 당장 미팅 일정을 잡도록 해라. 싱가포르의 사무실. 제이든은 서울에서 온 한 통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윤진그룹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첫 번째 미끼를. 가장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물고기가 정확히 물었다. 이제 그를 낚아올려 그가 속한 연못 전체를 말려버릴 시간이었다. 운명의 날. 약속된 미팅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은 RS 캐피탈이 미팅을 위해 통째로 빌린 공간이었다. 윤태식과 윤민혁이 스위트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압도적인 부하 권력의 기운에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도시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은 그들이 이제껏 경험해온 세상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된 것 같은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윤태식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위험을 차리려 했다. 잠시 후 안쪽 방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실루엣의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은 그는 바로
제이든 강이었다. 10년의 세월은 그에게서 소년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냈다. 가볍게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에게서는 오만함과는 다른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쟁취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윤태식과 윤민혁은 순간적으로 그 기세에 눌려 자신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 회장님, 그리고 윤 부사장님. 제이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듣는 이를 복종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윤민혁은 동경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제이든을 힐끔거렸고, 윤태식은 노련한 사업가답게 상대를 탐색하는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 전 비서가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내왔다. 윤태식이 막 커피잔을 들려던 순간 제이든이 부드럽게 비서를 제지했다. 잠깐만요. 윤 회장님께서는 커피보다 85도로 우려낸 야생 국화차를 더 선호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걸로 다시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윤태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처음 만난 이방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수많은 인터뷰나 기사에서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마 철저한 사전 조사를 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놀라움을 감추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구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제이든은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여주며 윤진그룹의 기술력을 칭찬했다. 그의 칭찬에 윤민혁은 한껏 고무되어 자신의 어설픈 경영 철학을 떠벌리기 시작했다. 제이든은 흥미롭다는 듯 그의 말을 경청하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민혁이 한참 자신의 포부를 떠들다.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깨뜨리는 것입니다. 라고 호기롭게 외쳤다. 그 순간 제이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요란한 소리가 늑대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식과 윤민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것은 과거 윤태식이 사고뭉치 아들 윤민혁을 꾸짖을 때마다, 그리고 그 뒷수습을 하는 진우 앞에서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표현을 제이든의 입에서 듣게 되자 두 사람은 기이한 위화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흔한 속담일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대화가 계약 조건으로 넘어가자 윤태식은 자신의 경영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제이든은 그런 윤태식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1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오만하고 냉혹하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눈빛.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이든의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끔찍한 기억의 문이 열렸다. 10년 전 그날 밤 진우는 우연히 윤민혁이 자신의 컴퓨터에 가짜 기밀 유출 자료를 심는 것을 목격했다. 너무나 놀라 윤태식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윤태식이 기획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진우, 네가 민혁이보다 똑똑하고 성실하다는 건 나도 잘 안다. 서재에서 마주한 윤태식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야. 네 존재 자체가 민혁이를 위축시키고 내 후계 구도를 흔들게 될 거다. 윤진은 내 아들 민혁이의 것이어야 해. 넌 그저 걸림돌일 뿐이다. 그것이 진우가 들었던 마지막 진실이었다. 다시 현재 제이든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윤태식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분노가 차가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저 남자에게는 자비란 없다. 오직 철저한 파멸만이 유일한 정의 구현의 방식이라는 것을. 제이드는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계약서의 조항들을 능숙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몇몇 조항에서 윤민혁의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며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윤민혁은 자신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해졌다. 결국 윤태식과 윤민혁은 거의 모든 조건에 만족하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채무 불이행 시 경영권 자동 양도와 같은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팅이 끝나고 윤 씨 부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위트룸을 떠났다. 제이드는 홀로 남아 창가에 서서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는 윤태식이 거의 마시지 않고 남겨둔 국화차 찻잔이 들려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응시하는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오직 악마의 그것과 같은 냉혹하고 잔인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가면은 벗겨졌다. 이제 성벽은 열렸고 그는 성 안으로 들어왔다. RS 캐피탈의 자금이 수혈된 후 윤진그룹의 첫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제이든 강은 주요 주주 자격으로 당당히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늙은 이사들은 그의 눈치를 보았고 윤태식조차 그의 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신규 투자금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방안이었다. 바로 그 순간 잔뜩 상기된 표정의 윤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제이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동안 자신이 구상해왔던 허무맹랑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저는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해의 한 무인도에 최고급 친환경 리조트를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몇몇 이사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환경보호구역에 리조트를 짓는다는 것은 인허가 과정부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적으로도 엄청난 난관이 예상되는 무모한 계획이었다. 윤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아들을 저지하려던 찰나였다. 아주 대담하고 혁신적인 발상이군요. 제이든이 박수를 치며 입을 열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기존의 낡은 건설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 가치에 투자하겠다는 윤 부사장님의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도전이야말로 지금 윤진그룹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든은 보수적인 이사들과 윤태식을 과거에 안주하려는 세력으로 윤민혁을 미래를 개척하려는 혁신가로 교묘하게 대비시켰다. 윤태식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아들의 계획을 반대하면 그는 새로운 투자자 앞에서 낡고 고루한 경영자로 비칠 것이었다. 그렇다고 찬성하자니 불보듯 뻔한 실패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국 그는 제이든의 압박과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일단 타당성 검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지 라며 한 발 물러섰다. 사실상의 사업 승인이었다. 윤민혁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윤태식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부자 사이의 신뢰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윤민혁의 어깨에는 날개가 달렸다. 그는 자신이 제이든 강이라는 거물의 인정을 받았다고 굳게 믿었다. 제이든은 이런 그의 착각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윤민혁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새로운 친구로 위장한 대리인은 윤민혁을 재벌 2, 3세들만 출입하는 비밀스러운
VVIP 도박장으로 이끌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최고급 샴페인, 그리고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그곳에서 윤민혁은 난생 처음 맛보는 짜릿한 쾌감에 사로잡혔다. 처음 몇 번은 제이덴이 미리 손을 써둔 대로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 수억 원의 돈을 단 몇 시간 만에 벌게 되자 그는 자신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박에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큰 판에 뛰어들었고 잃는 돈의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돈을 되찾기 위해 그는 더욱 무리한 베팅을 이어갔고 빚은 순식간에 수십억 원으로 불어났다. 그는 회사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구는 그에게 새로 승인된 리조트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빼돌리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한편 윤민혁의 어머니이자 윤태식의 아내인 최 여사는 사교계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재벌가 사모님들이 자신을 슬슬 피하는 것 같았고 대화 중에는 은근히 윤진그룹의 재무 상태나 아들 윤민혁의 행실에 대해 떠보는 질문들이 오갔다. 어느 날 한 사모님이 실수인 척하며 말했다. 어머, 초의 사모님 아드님이 그렇게 통이 크다면서요. 강남의 한 비밀 살롱에서 하룻밤에 수억 원을 쓴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초의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윤 씨 집안의 저녁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 같았다. 최 여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소문의 진상을 따져 물었다. 윤민혁은 길길이 날뛰며 사실무근이라고 소리쳤고 회사 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윤태식은 쓸데없는 뜬소문 믿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며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성 안에서 불신과 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싱가포르의 펜트하우스. 제이드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카지노의 VIP 룸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윤민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지막 남은 칩을 모두 테이블 위로 밀어놓고 있었다. 다른 화면에는 윤진그룹의 주가가 또다시 하락했다는 시세 정보가 떠 있었다. 제이드는 글램피딕 30년산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계획대로 성은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제이든 강이 윤진그룹의 성벽 안으로 들어온 이후 윤씨 가문에는 기이하고 불길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노골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상 속에 스며든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균열들이었기에 그들은 더욱 깊은 공포와 편집증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날 밤 윤태식 회장은 늦게까지 회장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 최고급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쾌적한 사무실 안에서 그는 문득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냄새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것은 지독한 휘발유 냄새였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10년 전 불타오르던 낡은 창고의 이미지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환풍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 보안팀을 호출해 건물을 샅샅이 뒤지게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냄새는 왔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음 날 이번에는 그의 아내 최 여사에게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뜯은 그녀의 손에는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플라스틱 장난감 병정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어린 진우가 애지중지하던 것을 빼앗아
아들 민혁에게 주었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다.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불길한 일은 윤민혁에게도 닥쳤다. 도박빚에 쪼들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던 그는 자신의 스포츠카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불에 그슬리고 진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 진우가 신고 있었던 바로 그 신발이었다. 그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 신발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계속되었다. 윤태식에게는 그가 진우에게 벌로 먹이곤 했던 싸구려 라면 한 박스가 배달되었고, 최 여사의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진우의 뺨을 때렸을 때 부러졌던 손톱 조각과 똑같이 생긴 것이 놓여 있었다. 윤민혁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무언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것이 서로를 미치게 하려는 악랄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탁에서는 고성과 비난이 오갔고 각자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를 경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식이라는 유령에게 사로잡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외부의 적, 제이든 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결국 참다 못한 윤태식은 국내 최고의 흥신소와 접촉했다. 그는 뒷세계에서 악마라고 불리는 정보원을 고용해 제이든 강이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놈의 출생 기록부터 학창시절 친구, 첫사랑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내.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인간은 없어. 분명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거다. 그의 지시는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하지만 제이드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한국으로 오기 전 그의 곁을 지키던 권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 제이든 강이라는 인물의 과거를 창조해두었다. 미국의 작은 마을 병원의 출생 기록,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입양 서류, 아이비리그 대학의 졸업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한편 제이드는 자신의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윤씨 가문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늙은 가사도우미 박 여사였다. 그녀는 과거 모두가 진우를 학대할 때 유일하게 몰래 빵을 챙겨주며 온정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다. 제이드는 완벽한 보안을 갖춘 메신저를 통해 그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국화차는 아직도 오후 3시에 드십니까? 메시지를 확인한 박 여사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국화차. 그것은 어린 진우가 윤 회장의 취향에 맞춰 정성껏 내오던 차였다. 그녀는 이 메시지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윤씨 일가의 잔인함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몇 주 후 정보원은 빈손으로 윤태식을 찾아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이든 강이라는 남자는 유령 같습니다. 그의 과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일 정도입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생 같습니다. 그 말은 윤태식을 더욱 깊은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상대는 인간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윤태식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권총을 꺼내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다. 지구 반대편, 제이드는 자신의 모니터룸에서 소형 카메라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카메라는 며칠 전 박 여사가 우연히 서재에 낡은 액자를 닦다가 설치해둔 것이었다. 제이드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냥감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사냥꾼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마침내 파멸의 본막이 올랐다. 시작은 한 유력 경제방송의 심층 보도 프로그램이었다. 방송은 윤징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남해 리조트 사업의 전면적인 실패와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윤징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거래 자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윤징그룹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빗발치는 항의 전화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윤태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시시각각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손을 써볼 틈도 없이 파멸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시장에 결정타를 날리는 공시가 떴다. RS 캐피탈이 윤징그룹의 채무 불이행 및 주가 폭락에 따른 계약 조건을 발동, 적대적 인수합병 M&A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들이 지난 몇 달간 시장에 풀린 주식들을 비밀리에 매집해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여 있을 무렵 제이든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언론사의 탐사보도팀이 마지막 한 방을 터뜨렸다. 인터넷을 통해 윤징그룹 황태자 윤민혁, 그의 추악한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송고된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민혁이 리조트 사업 자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려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 그리고 수많은 비상장 주식 내부자 거래에 연루된 정황까지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기사에는 그가 VIP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과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재벌 2세의 방탕한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민혁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압박을 느낀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기사가 나간 지 단 반나절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윤징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윤징그룹 본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다. 사무실에서 체포된 윤민혁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이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아버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 그의 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처량했다. 한때 그룹의 황태자였던 그는 이제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해버렸다. 최 여사는 자택에서 아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TV로 보다 그대로 실신했다. 윤태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에 비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한 패배였다. 같은 시각 제이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차가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경찰차에 억지로 구겨 넣어진 채 울부짖는 윤민혁의 비참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뇌리에 10년 전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되살아났다. 휘발유가 흥건한 창고 바닥.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아버지라 불렀던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윤태식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그의 손을 구둣발로 지시겼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넌 단 한 번도 내 아들이었던 적이 없어. 그저 쓸모있는 쓰레기였을 뿐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세상은 암전되었다. 현재로 돌아온 제이든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냉혹해져 있었다. 윤민혁의 파멸은 그저 전차의 요리에 불과했다. 이제 아버지라 불렀던 그 악마를 직접 심판할 시간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말했다. 때가 됐어. 만남을 주선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윤태식은 제이든 강으로부터 마지막 미팅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약속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윤진그룹의 회장실. 바로 그의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의 공간이 아니었다. 건물의 정문에는 윤진그룹이라는 웅장한 현판 대신 RS 캐피탈, 서울지사라는 차가운 금속판이 붙어 있었다.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모습의 윤태식은 낯선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자신이 지배했던 왕국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직원들의 얼굴도 복도를 채운 공기도 전부 바뀌어 있었다. 그는 마치 망국의 군주가 적군의 점령지에 끌려 들어가는 듯한 깊은 굴욕감을 느꼈다. 마침내 도착한 옛 회장실. 문이 열리자 그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취향으로 가득했던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차갑고 미니멀한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방의 주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 제이든 강이 그의 거대한 책상 뒤, 그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제이든은 그에게 앉으라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마치 부하 직원을 대하듯 서 있는 윤태식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승자의 여유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증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정적 속에서 제이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진그룹의 남은 자산 처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계열사는 분리 매각될 것이고 윤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윤태식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윤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제이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거래는 끝났으니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회장님, 제가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당신이 아주 잘 아는 한 어리석은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윤태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제이든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소년은 가족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기도했죠. 마침내 한 부유한 부부가 그를 입양했을 때 소년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밤새워 공부했고 형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기꺼이 매를 맞았죠. 제이든은 윤태식의 굳어가는 얼굴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소년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매일 같은 시간에 우려냈고
형이 망가뜨린 비싼 장난감 때문에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형이 먹다 남긴 싸구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참 바보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윤태식의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국화차, 장난감, 라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불길한 사건들의 편린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렸다. 설마 했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제이드는 마침내 윤태식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그 소년에게는 끔찍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두려울 때면 왼손 소매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었죠. 어릴 적 뜨거운 주전자에 대었던 작은 화상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제이드는 천천히 자신의 왼쪽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화상 흉터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소년을 죽이려 했더군요.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하지만 소년이 가장 똑똑히 기억하는 건 불길의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아버지라 불렀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뱉었던 말이었죠. 제이드는 몸을 숙여 공포에 질린 윤태식의 귓게 악마처럼 속삭였다. 내온 단 한 번도 내 아들이었던 적이 없어. 그저 쓸모있는 쓰레기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펴고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그 이름을 입에 담았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그 순간 윤태식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넌 죽었어, 강진우. 그 녀석은 분명히 죽었단 말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눈앞의 남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그의 영혼을 심판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은 윤태식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순수한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오만한 폭군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을 기어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진우야, 내가 잘못했다. 이 애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민혁이만은, 우리 아들만은 살려다 원하는 건 뭐든 다 주마. 진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라. 당신은 목숨을 구걸하던 소년을 위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 당신의 눈물은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어. 그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윤태식의 손을 뿌리쳐냈다. 폭군의 눈물은 그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한편 윤태식이 회장실로 향하기 직전 그는 공포에 질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끔찍한 추측을 털어놓았다. 제이든 강이 바로 강진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들은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집 안에서 진우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옛 회장실 윤태식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윤태식의 왕국이었던 도시가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원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텅 빈 공허함과 지독한 허무함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윤태식과의 대면이 끝나고 며칠 후 제이드는 서울중앙지검의 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윤진그룹 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베테랑 검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제이드는 말없이 가방에서 자꾸
낡은 MP3 플레이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군데군데 불에 그슬린 흔적이 역력했다. 검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제이드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10년 전 제가 창고에 버려졌을 때 주머니에 들어있던 물건입니다. 당시 저는 윤민혁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라 예상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그의 말에 검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제이드는 말을 이었다. 기기는 망가졌지만 RS 캐피탈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메모리 칩의 일부를 복원해냈습니다. 여기 그날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복원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조사실 안에는 10년 전 그날의 대화가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회사 기밀 유출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버려 라는 윤민혁의 목소리. 그걸로는 부족해. 싹을 잘라버려야지 라고 답하는 윤태식의 냉혹한 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진우의 절규와 넌 그냥 쓸모있는 쓰레기일 뿐이야 라는 잔인한 한마디. 마지막으로 둔탁한 가격 소리와 함께 녹음은 끊겼다. 음성 파일 재생이 끝나자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베테랑 검사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입양한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반인륜적 범죄였다. 검사는 즉시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윤태식 회장의 살인미수 혐의 긴급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이미 아들의 비리와 회사의 몰락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는 이제 아들을 죽이려 한 악마라는 최악의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다. 윤씨 가문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재벌 가문으로 기록되며 완벽하게 몰락했다. 싱가포르의 펜트하우스. 제이드는 창밖을 보며 윤태식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아들은 감옥에, 아내는 정신병원에, 그리고 아버지는 살인 미수범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10년간 그의 삶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목표가 마침내 달성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통쾌함이나 해방감이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그의 삶을 이끌던 뜨거운 증오의 불길이 꺼지자 그의 내면에는 차가운 재와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다. 그는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이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개인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는 스위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향했다. 그곳에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유일한 은인이자 아버지였던 권도영 회장이 잠들어 있었다. 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아름다운 언덕 위. 그는 소박한 대리석 묘비 앞에 섰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해냈습니다.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을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기쁨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나니 너무 춥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권 회장이 임종 직전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둔 권 회장은 쇠약한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진우야, 나는 내게 싸우는 법과 파괴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네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구나. 살아가는 법을 말이다. 권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복수는 너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게다. 평안은 전쟁이 끝난 후에 네 스스로가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란다.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온 진우는 묘비 앞에 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권 회장의 마지막 말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정의의 대가. 그것은 단지 적들의 파멸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복수를 위해 바쳐진 자신의 10년이라는 세월과 증오로 얼룩진 영혼의 한 조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길을 잃어버린 한 어른아이의 혼란스러운 눈물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평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스위스의 차가운 바람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혼란을 씻어내고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권 회장의 묘비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10년간 그를 지배해온 증오와 복수심이라는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해빙의 신호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게 쫓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싱가포르로 돌아온 제이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상대를 꿰뚫어 보던 냉혹함 대신 깊은 사색과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RS 캐피탈의 임원들은 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그들은 회장이 윤진그룹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제이드는 전 세계의 금융 미디어를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모두가 RS 캐피탈이 윤진그룹의 알짜 자산을 흡수합병하여 몸집을 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제이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저는 오늘 구 윤진그룹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그 매각 대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여 건강재단 The Kwon Kang Foundation을 설립할 것을 발표합니다. 회견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자본주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한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고 질문했다. 회장님,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이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둠 속에서 삶을 시작해야 했던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의 발표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만 알려졌던 제이든 강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건강재단은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재단의 첫 번째 목표는 학대받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최첨단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제이든은 복수를 계획할 때와 똑같은 집요함과 열정으로 재단 사업에 몰두했다. 그는 더 이상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건설자였다. 윤진그룹이라는 그의 고통의 상징이었던 존재의 잔하에 위에 그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과거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극복이었다. 시간이 흘러 윤씨 일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윤민혁은 횡령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윤태식은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법적인 복수는 그렇게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어느 날 제이드는 한국을 다시 찾았다. 그는 수소문 끝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박 여사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조력자로서가 아니라 오래전 외로운 소년에게 따뜻한 빵 한 조각을 건네주었던 은인으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진심으로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 근교의 넓은 부지 위 건강희망센터의 건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제이드는 언덕 위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끄러운 공사장의 소음이 그의 귀에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희망의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한때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버려졌던 소녀는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세상을 향한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승리는 적들의 파멸이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증오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낸 뒤 그 자리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있었다. 만약 당신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밝아오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도 새로운 불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가슴 속에도 분명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의 일어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